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즈입니다. 9월에 시작된 조정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9월, 10월 대선 전의 조정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전망하기도 했었고 시장이 과열됐다는 건 대부분 인정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견된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조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증시와 함께 쉬어가는 의미에서 3월 코로나 저점 이후로 지난 6개월 동안 증시 랠리를 만들어온 요인들을 되돌아보고 과연 추세 전환이라고 볼 만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증시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서 앞으로의 대응책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선 증시의 회복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S&P 500, 나스닥 지수에 이어서 다우 지수 역시 전 고점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베어마켓에 진입한 이후로 역대급으로 빠른 속도를 보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 기록을 보면 전 고점을 회복하는데 1987년에는 485일, 1961년에는 434일, 그리고 1966년에는 310일이 걸렸습니다. 반면 올해는 불과 126일밖에 걸리지 않았죠. 빠질 때도 6주 만에 거의 마이너스 30%가 빠지는 전례 없는 하락 속도를 보여줬지만 회복하는 속도 역시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록적인 속도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빠른 회복을 만든 건 크게 5가지 요인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정부와 연준의 발빠른 대응입니다.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를 한번 겪었던 연준은 금융위기에 닥쳤을 때 본인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위기가 터지고 거의 1년이 지나서야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위기가 터지자마자 바로 금리를 0에 가깝게 낮추고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풀면 기업이고 개인이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소비를 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 어디 투자를 하겠습니까? 당장 현금을 확보하는 게 더 급하죠. 그래서 늘어난 유동성이 의도와 다르게 직접 투자나 소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력이 좀 있는 기업들은 남아 도는 현금으로 새로운 투자를 하기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주 환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나 5G 통신, 디스플레이 등등 올해 예정됐던 투자 계획들이 뒤로 밀리게 됐죠. 게다가 연준이 돈을 푸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채권 금리가 낮아지고 채권 대비 주식의 매력도가 더 높아지면서 우리의 큰손, 기관 투자자들의 돈 역시 채권에서 주식으로 향하게 되면서 증시의 상승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채권과 주식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조에는 아직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연준의 자산 규모를 보면 2월 이후에 빠르게 늘린 이후로 정책이기는 하지만 자산을 줄이는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연준이 자산 매각을 하게 되면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경제를 더 얼어붙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늘어난 유동성도 여전히 회수를 못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요인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코로나로 기업 이익에 큰 타격을 입었으니 팬데믹이 가고 나면 이익이 반등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증시 상승을 이끈 건 회복 그 자체가 아니라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로 경기가 회복이 돼서 기대감이 실현이 되면 오히려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웃기는 일이죠. 시장은 미래를 선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어난 사실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또 더 큰 뭐가 없다면 현재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백신 개발 뉴스가 터지면 오히려 시장이 하락하는 사례나 혹은 기업이 신제품 발표를 하면 발표 전까지 계속해서 오르다가 정작 발표 당일에는 주가가 떨어진 사례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오를 때는 시장에 머무르되 정작 진짜 회복이 가까워질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코로나 2차 재확산 우려도 있고 이런 소비 지표들이 회복되는 게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우리 나스닥
랠리의 주인공들, 대형 기술 기업들의 활약입니다. 언택 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가진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이 파망 6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S&P 500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한다는 건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오죽하면 애플 하나의 시가총액이 러셀 2000 인덱스에 속하는 2000개의 중소형주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경기 침체 속에서 나홀로 굳건히 성장하는 성장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은 돈들이 증시로 향하게 만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성장에 대한 믿음이 혹여나 과도한 신념으로 이어지는 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게 테슬람, 테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워낙 핫한 주식이다 보니까 생긴 재밌는 신조어 중에 하나겠지만 그만큼 테슬라 주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잡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투자 원칙이나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수익률만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말이죠. 물론 저도 테슬라 주주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기존의 파망 외에도 IT 기술을 활용해서 신사업을 펼치는 언택 기업들, 예를 들면 아마존이랑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툴을 제공하는 쇼피파이, 대표적인 홈트레이닝 기업 펠로톤, 전자서명 기업 도큐사인 등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기업들이 가져다줄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들,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투자를 해왔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겠죠? 네 번째는 코로나 위기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진입했다는 겁니다. 올해 미국에서 상반기 주식시장 거래 규모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년 전에는 10%에 불과했던 거랑 비교하면 거의 2배 늘어난 수치고 최근 5년간에도 15% 내외를 유지를 했던 걸 보면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 투자자 비율이 80%가 넘어가는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미국의 이 20%란 수치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만은 없는데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나 싶지만 소규모 주식 시장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젊은 밀레니얼 투자자들은 로빈후드라는 앱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표는 로빈후드 앱에서의 인기와 그 주가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코닥이나 니콜라 같은 급상승 주식들이 대표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걸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회사 규모가 작은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흔들릴 수가 있겠죠.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큰 손이 흔들기도 더 쉽다는 거니까 이렇게 규모가 작은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그 점을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요인은 선물 시장의 규모가 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 거래라고 들어보셨나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주식의 현재 가치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사고 파는 걸 말합니다. 선물 가격이 오른다면 그만큼 증시가 오르는데 베팅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선물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만큼 증시가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이 선물 시장의 거래 규모가 올해 또 급등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핑크색 선을 보시면 개별 주식에 대한 콜 옵션 거래 규모가 올해 들어서 빠르게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죠. 그만큼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선물 시장이 뛰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현물 시장의 주식을 매수하는 차익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선물 가격이 110불인데 현물 가격이 100불이라면 그 차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현물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더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물 시장의 상승이 선물 시장을 키우고 그 선물 시장이 또 현물 시장 상승을 키우는 순환 효과가 이어지는 거죠. 올해 들어서 가장 핫한 주식인 테슬라도 보면 여기 8월 31일에 콜 옵션, 즉 테슬라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의 거래 규모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 거래가 위험한 게 실제 거래 가격의 5%만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예측이 빗나가면 손실률이 배로 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주가 지수가 일정 수준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 증거금이라는 걸 내야 되는데요. 그 추가 증거금을 낼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은 그 손실을 그대로 안고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현물 거래처럼 존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버티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시장이 지나치게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최근 6개월간의 상승장을 이끌어온 5가지 요인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투자 주체,
투자금의 특성을 보면은 확실히 시장이 과열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장 역시 그 과열을 식혀가는 과정일 테고요. 그렇지만 앞서서 언급했던 시장 상승의 배경, 그러니까 연준의 적극적인 정책들과 저금리 환경,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 근본적인 요인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은 만큼 아직은 낙관론자로 남아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